휴양지가 늘어선 에메랄드빛 해변이 아름다운 곳, 카리브해죠. 최근 들어서 카리브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데요. 바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두 나라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의 선박을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유조선 선박을 납포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현상금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납포는 2019년 제재 이후 첫 납포라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나라 배를 이렇게 납포를 한 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 사건이 단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025년 들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USS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투입이 됐고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미워하고 또 공격을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20세기 초반부터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 석유를 개발하는 데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또 베네수엘라는 투자자들과 함께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바뀌게 됩니다. 1976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해버리죠. 사실 1970년대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미 오일 쇼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석유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변화하게 되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 1960년대부터 등장한 민족해방운동이라든지 자원민족주의가 결합을 하면서 이때부터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국가 주권과 연계가 되는 그런 자원이었고요.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를 석유에 의존하는 페트로스테이트로 베네수엘라는 거듭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바로 1999년 집권을 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석유 산업에 대해서 국가와 대통령이 통제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함께 추진했던 것이 볼리바르 혁명 혹은 볼리바르 임무라고 불리는 사회 정치 프로젝트였죠. 헌법 개정이라든지 또 권력 분립을 다시 한번 재편을 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또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석유 수입을 이용해서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위해서 얼마만큼 돈이 쓰였는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치를 보면요. 2000년대 중반 이후 페데베사가 직접 출연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들어간 돈만 연간 130억 달러, 즉 GDP의 7% 수준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호황기 때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벌어들인 돈을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썼다든지 아니면 비석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썼더라면은 좀 더 다른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도 기형적으로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던 산업 경제 구조가 그 이후에도 쭉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된 겁니다. 특히 2016년 중반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이 급감하게 되고요. 또 2017년 이후에는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곤두박질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하게 된 걸까요? 초반에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페레스 히메네스 독재 정권을 지원을 해주는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 미국이 지원해줬던 히메네스 정부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사이가 나빠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정부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물론 1976년 페레스 정부가 석유를 국유화를 하고 페데베사를 세우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수엘라 측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좀 개발하기가 힘들겠다 하면서 외국 자본을 다시 끌어들이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차베스 집권 이후부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베스가 재국유화를 한다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에 이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반미 담론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러시아, 이란 등과 같은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석유를 활용한 카리브해의 석유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페트로카리베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고요. 고유가 시대의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던 와중에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 시도가 일어났는데요. 물론 쿠데타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차베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카르모나 임시정부를 승인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쿠데타 세력에게 정당성을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두 국가 간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가 됐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인권, 언론 자유 문제를 비판을 하고, 또 베네수엘라는 미국 대사를 추방하기도 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러시아,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반미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13년 차베스가 사망을 하고 현재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정책을 계속 이어갔고요. 2015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시절 2019년에는 마두로 대신에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다라면서 사실상 베네수엘라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죠. 근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잠시 물꼬를 틀려는 제스처도 있기는 했어요. 인도적인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출렁거리게 되고 이걸 좀 안정시켜 보고자 베네수엘라하고 잠시나마 조건부로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2024년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마두로가 재집권을 하면서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은 강경 일변도로 변하게 됩니다. 2025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현 마두로 체제를 나르코 테러 조직으로 명명을 했죠. 서던 스피어라는 해군 그리고 해병대 작전을 통해서 카리브해에서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요. 마약선이나 유조선을 공격을 한다든지 납포하는 등 거의 준전시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예전에 차베스 대통령이 떵떵거릴 때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최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석유 생산과 수출에 경제적으로 거의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출렁이는 것에 따라서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호황기 때 벌었던 돈이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정책에 쓰이면서 정작 페데베사에도 좀 투자를 하고 시설을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하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요. 평시에 국가가 전쟁 없이 이런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케이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급해진 베네수엘라 정부. 사실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풀지 않고 퍼퓰리스트 정책으로 풀었던 게 또 문제인 거죠. 돈을 막 찍어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죠. 기간마다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2016년에 254%, 그리고 2017년에는 438%, 2018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간마다 다르긴 합니다. 적게는 63,000%, 그리고 많게는 100,000%를 넘어서는 수치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 나의 고국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탈출해야죠.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시리아를 제외하고 베네수엘라가 난민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꼽히죠.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의 수치가 8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또 하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가 국경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로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치안과 범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마약 밀배의 거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에는 트렌 데 아라과라는 범죄 조직이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난민들의 이주 경로를 따라서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 마약, 인신매매, 정말 온갖 무서운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컬럼비아나 멕시코처럼 최대 생산지 혹은 최대 공급지는 아니지만 베네수엘라 역시 이 마약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표적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학 경쟁에 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는 반미 노선을 걷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고 무기를 제공하면서 미국의 뒷마당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베네수엘라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석유, 광물, 금융투자나 통신투자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두고 공급망의 일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담은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서반구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죠. 그러면서 불법 이주를 억제를 하고 또 마약 밀매, 이 카르텔을 척결을 하고 그리고 지정학 경쟁에서 외부 세력이 이곳에 와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를 중단시킨다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들어맞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까지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긴장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일단 미국이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사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경제 이슈입니다.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굳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해서 군사작전을 할 이유가 미국한테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같이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선 혹은 유조선을 공격을 하고 납포를 하는 일들, 그럼으로써 베네수엘라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일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발적인 충돌이 크게 확전으로 이어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나? 아마도 베네수엘라는 버티기 전략을 취하지 않겠냐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얼마만큼 베네수엘라를 도와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강한 반미 선전을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겠죠. 올해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수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마차도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였죠. 그런데 마두로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세운 야권 후보가 있는데 아마도 이 후보가 승리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부정선거니 해서 마두로가 승리를 빼앗아갔다라는 의혹이 있죠.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또 현재 베네수엘라 정권의 부당성을 천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미국, 그리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베네수엘라,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